자, 4-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요구조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. 우리 대상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요구도가 있는지 파악하는 단계예요. 앞서서 문제 분석했고 그 다음 요구조사 들어가죠. 그래서 요구조사하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들 있고 1차 자료, 2차 자료 얘기도 했었고 뭐 면접법, 뭐 양적 자료, 질적 자료 이런 얘기들을 쭉 했었어요. 그래서 아마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장점, 단점 그렇게 파악하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고, 자, 근데 이제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 자료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얘기가 빠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나올 텐데, 자, 한번 따라해 볼까요? 신뢰도, 타당도. 그렇죠. 신뢰도, 타당도 제가 관형 만들어서 막 이렇게 그렸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. 그래서 매번 우리 타당도가 높다라는 건 정답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. 저 화를 썼는데 10점이야. 매번 10, 10, 10 이래요. 타당도가 높은 도구를 가지고 하는 거죠. 예를 들면. 하지만 얘는 10은 못 맞아. 근데 늘 2점은 100% 2점을 계속 맞추는 도구예요. 그럼 뭐가 높은 거예요? 타당도는 낮지만 신뢰도가 높죠. 얘가 분명히 요거를 쐈을 때, 이 도구를 썼을 때는 무조건 2점은 나오는구나 라는 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는 좀 엄연히 다릅니다. 그래서 물론 타당도가 높은 건 당연히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. 왜냐면 얘 10점만 나오는데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, 거의 근처로 나오니까 당연히 신뢰도가 높겠지만,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타당도가 높은 건 아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보시면 신뢰도를 측정하는 거와 타당도를 측정하는 도구들이 조금 각각 달라요. 그래서 신뢰도 같은 경우에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늘 봤지만 재검사법, 복수양식법, 크론바흐의 알파계수, 그래서 알파계수법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법, 이렇게 대표적으로 4가지가 나와요. 그래서 첫 번째 재검사법 같은 경우는 뭐예요? 그냥 똑같은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, 자, 여기서 또 도구라고 얘기하니까 또 헷갈리죠. 자, 우리가 요구조사할 때 뭐 설문지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런 것들 다 도구라고 해요. 이 사람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, 우리가 어떤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뭐 이런 뭐 설문지든 어떤 것들을 다 사용하는 것들 다 도구라고 표현합니다. 따라해 볼까요? 도구. 그렇죠. 꼭 망치 이런 것만 도구는 아니야. 그렇죠. 그래서 근데 그 도구가 당연히 그 도구를 썼을 때 데이터가 정확하려면 이 도구가 일단 신뢰도가 높은 도구냐, 타당도가 높은 도구냐, 그걸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재검사법 첫 번째 신뢰도예요. 지금 신뢰도 4가지 했어요. 4가지 한다고 그랬어요. 재검사법, 복수양식법, 알파계수, 이분법 이렇게 해요. 신뢰도를 검증하는 4가지 방법은 이렇게 해요. 그래서 섞어서 나올 수도 있겠죠. 뭐 가나다라 K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. 자, 우선 재검사법은 다시 검사하는 거니까 어떤 차가 나오겠어요? 네, 시간차 공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. 똑같이 하나의 설문지를 가지고 첫 번째 지금 해보는 거예요. 지금 나눠주고 나온 값, 그리고 뭐 열흘 뒤, 뭐 몇 시간 뒤 애도 똑같이 이 설문지를 나눠줬을 때, 이 도구를 나눠줬을 때도 같은 값이 나오느냐 라는 거죠. 그러면 신뢰도가 높네 라고 본다라는 거예요. 첫 번째 나눠서 60점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차를 좀 두고 했을 때도 60점이 나왔어. 그럼 이 설문지는 평균이 60점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신뢰도 확인하는 거죠. 자, 하지만 시간차 공격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.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나온 게 복수양식법이에요. 따라해봅니다. 복수양식법. 복수양식법. 그렇죠. 복수양식법은 뭐야? 설문지가 2개인 거야. 그러니까 도구가 2개야. 도구가 2개여서 동시에 하는 거죠. 동시에 하니까 시간차가 생겨, 안 생겨? 안 생겨요. 동시에 해서 둘 다 60점이 나왔어. 이거 신뢰도 높은 도구인데? 근데 문제는 뭐야? 요 두 도구 자체가 수준이 같냐라는 걸 잘 검증을 해야 되겠죠. 그런 단점이 있지만 유사한 형태의 측정 도구를 가지고 그 재검사법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수양식법을 쓴다 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세 번째 신뢰도 측정하는 방법 중에 알파계수가 있는데,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, 현재 우리가 특히 연구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크론바흐의 알파계수법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, 우리 뭐 통계 돌린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.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의 서로 유의적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통계라는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요.
그래서 그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가 신뢰도가 얼만큼 이 데이터 값이 얼만큼 믿어도 되는지를 알파 계수로 값으로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만 나오고요. 그래서 크롬바흐의 알파 값이 0.6이 넘어야 만족할 만한 신뢰 수준인 거예요. 요 데이터는 뭐 0.78, 뭐 0.8 막 이렇게 나왔어. 그럼 요 데이터는 믿을만해라고 SPSS 뭐 이런 통계 프로그램들이 딱 찍어주는 거죠. 그래서 0에서 1점 사이로 표현하는데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결과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 0.6을 넘어야 만족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마지막 신뢰 측정 방법은 이분법이에요. 따라해봅니다. 이분법. 네, 이분법이죠. 이분법은 다른 게 아니라 자, 재검사법은 하나 가지고 두 번 이렇게 시간차를 공격하는 거고, 복수 양식은 아예 양식을 두 개 만들어서 동시에 하는 거고, 이분법은 뭐냐면 하나를 가지고 반으로 찢었네. 반으로 나눠서 요 분단에 요거 나눠주고 요 분단에 요거 나눠줘서 A, B 이렇게 반절 나눴다라고 보시면 돼요. 따라해봅니다. 이분법은 나눈 거예요. 하나의 도구를 두 개로 나누어서 일관성이 있는지 나눠주고 신뢰도를 측정하는 거죠. 그래서 뭐 A팀은 짝수 문항 풀고 B팀은 뭐 홀수 문항 푸세요.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도구들을 우리가 제가 설문지로 얘기를 들었지만 그런 도구 활용을 그런 식으로 해서 신뢰도를 측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근데 짝수 문제가 유독 어려워. 이러면 이제 좀 측정 도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단점은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신뢰도 측정하는 법 첫 번째 재검사법, 두 번째 뭐였어요? 복수 양식, 세 번째 알파 계수 제일 많이 쓰이는 거, 네 번째 이분법 이렇게 있었다. 각각의 특징 다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다음 타당도입니다. 타당도는 뭐 내용의 타당도, 기준의 타당도, 구성 개념의 타당도, 타당도에 대한 말이 많아요. 많은데 그것보다 제일 먼저 많이 봐야 될 게 내적 타당도가 있느냐, 외적 타당도를 가지고 있느냐, 내적, 외적, 다 타당도를 각각 보는 것들에 대한 개념이 조사 연구에 대한 타당도가 얘기가 나오는데요. 자, 내적 타당도라는 건 자,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. 내가 금연에 성공을 했어. 금연에 성공을 했는데 내가 금연 클리닉에 참여했고요. 내가 금연에 성공을 했네. 근데 내적 타당도가 있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금연에 성공한 이유가 이 참여한 금연 클리닉 때문이었냐 라는 걸 밝혀서 맞다라고 그러면 내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. 근데 왜냐면 내가 클리닉에 참여했지만 난 내가 혼자 한 거야. 막 여기 도움 안 받고, 도움이 별로 안 되고, 내가 혼자 스스로 이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정말 이 프로그램 때문에 내가 금연을 하게 됐는지 확인하는 거. 그게 내적 타당도고요. 자, 외적 타당도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, 정말 다른 사람이 이 프로그램에도 금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. 더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면, 일반화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. 자, 뭐 쉽게 생각하면 그거, 혈압. 정상 혈압이 우리 몇이죠? 120에 80 이렇게 얘기해요. 이 120에 80을 우리 집단에서만 기준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일반화할 수 있는 데이터냐는 거죠. 자, 그러니까 우리 정상 혈압이다 해서 120에 80 어디에서나 공용하고 통용해서 쓰는 거죠. 외적 타당도 높아요, 안 높아요? 높다라는 거죠. 네, 그런 것들을 일반화가 가능하냐라는 게 외적 타당도. 내적 타당도는 정말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좋게 변했냐라고 보는 게 내적 타당도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내적 타당도를 보는 측정하는 방법은 뭐 맹검법, 이중 맹검법, 삼중 맹검법, 그 가벼운 평가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맹검법 뭐 브라이드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. 왜 우리 사이다 눈 가려놓고 사이다 마시고 콜라 마셔보고 어떤 맛이에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.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, 아까 얘기했듯이 외적 타당도 같은 경우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일반화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반 모집단을 해놓고 거기 데이터를 보고 이제 하는 일반화 방법, 타 모집단을 보고 아니면 뭐 예비 실험 결과를 보고 뭐 이런 것들 뭐 있는데요. 일단 그 내적 타당도의 개념과 외적 타당도의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 요구조사 파트에서요.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대상자 결정 방법이에요. 대상자를 매핑한다 그래요. 맵이 뭐야? 지도죠? 매핑하는 방법인데 다른 거는 이제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분석 이런 것보다 대상자를 결정할 때 대상자 결정 모형을 마무리로 이 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대상자 결정할 때는요.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일반 집단이 있어요. 그렇죠. 일반 집단이 있고 자, 그 다음 거기서 조금 추려.
우리 대상자 결정하는 거잖아요. 우리 어떤 사람이 내 프로그램에 우리 금연 프로그램 대상자가 될지 추리는 거예요. 일반 집단이 전체 집단을 얘기하고요. 위험 집단을 우리 뭘로 잡을까? 흡연하는 사람. 그럼 여기서 추려지죠. 예, 좀 더 이게 피라미드 형태이기 때문에 점점 좁아져요. 그쵸? 걸러내는 거죠. 그렇게 좁아지고 위험 집단 중 흡연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우리가 또 누굴 표적 집단으로 하고 싶어?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건데 20대 청소년 중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 표적 집단이 되죠. 자,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, 타겟이 잡힌 거예요. 표적이 타겟이죠. 타겟 집단을 잡아놓고 이 사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할 건데 그럼 딱 여기서만 끝나도 좋잖아. 표적 집단 나왔잖아. 20대 흡연하는 청소년 하고 나왔네. 여기서 끝내면 좋은데 중요한 건 대상자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가려면 내가 표적 집단은 잡아놨지만 내 프로그램을 직접 참여할, 그렇죠. 기억하세요. 따면 참여. 그렇죠. 참여할 사람이 클라이언트 집단이 되는 거예요. 표적 집단하고 클라이언트 집단이 물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참여하겠다면 동일해지겠지만 거의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일반 집단에서 위험 집단을 걸러내고 그리고 우리가 개선시키고자 하는 타겟을 잡아요. 그 타겟을 잡고 실제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집단이 뭐라고요? 클라이언트 집단. 자, 이 집단의 그 순서 일반, 위험, 표적, 클라이언트 요렇게 줄어든다. 요게 두 개 바뀌면 안 돼요. 예, 그렇죠? 표적 다음에 클라이언트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요렇게 우리가 대상자 집단을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. 일단 표적 집단까지가 우리가 원하는 인구긴 하지만 클라이언트 집단은 뭐라고요? 표적 집단에서 어떤 사람? 뭐 할 사람? 그렇죠. 그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사람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실제 참가자다. 그게 클라이언트 집단이다 정도로 보시면 특별히 대상자 결정 사례에 있어서 어려운 거 없으실 것 같아요. 자, 여기까지 요구조사에 대한 이야기 끝나고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